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책에서 봤더니 X축이 양성자 계수, Y축이 중성자 계수고 원자 번호가 한 20번까지.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18번이 네온 그리고 아르곤이죠. 아르곤이고 19번이 포타슘, 20번이 칼슘인데 대충 20번까지는요. 양성자 계수하고 중성자 계수가 같거나 중성자 계수가 양성자 계수보다 한 개 정도가 많아요. 그랬는데 양성자 계수가 더 많아지면은 양성자가 서로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발력이 기하급수를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성자 간의 반발력을 완충하기 위해서 중성자 계수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1분의 1,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분의 1, 즉 1이라고 하는 비를 만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성자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개의 밴드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원자 번호가 60번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그러면은요, 그때 중성자 수는 60보다는 좀 커야 돼요. 반발력 때문에, 양성자의 반발력 때문에. 근데 중성자 중에 한 종류에 아니죠, 한 2, 30종 정도가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무한히 안정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반감기가 측정될 수 있는 안정한 핵종이라고 하는 정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동위원소의 종류가 어때요? 한 2, 30종 정도로 저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면 안정성태예요. 바깥에 있는 거는 아예 반감기가 측정될 수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4번에 봤더니 비스무트가 83번 원소죠. 그거보다 원자 번호가 크지만 여러분 84번이 되면 뭔지 아세요? 83번이고 84번 폴로늄이에요. 그죠? 폴로늄이고 16족 원소인데 16족의 그 폴로늄부터는요. 전부 방사성 핵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83번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84번 원소는 다 방사성 핵종행들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첫 번째 요소를 보세요. 모든 원소는요. 기본적으로 83번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동위원소가 다 존재하죠. 그리고 대충 20번 정도까지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같거나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아야 되는데 20번 원소보다 번호가 더 커지게 되면 양성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중성자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로 커져야 되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핵 붕괴에 있어요. 자, 이 안정성 띠에서 안정성 이 반도 안에서 중심보다는 약간 위쪽이 무한히 안정한 핵종이에요. 무한히 안정한 핵종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비해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성자 수가 감소하고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 되겠죠. 베타 방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타 방사를 하면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분자는 감소하고 분모는 커지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중심 쪽으로 오게 되겠죠.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이번에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아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성자 수는 감소하고 중성자 수는 증가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자 포획을 하거나 양전자 방출을 하면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분모는 감소하고 분자 증가하니까 이 비가 증가하겠죠. 비가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무한히 안정한 핵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핵 붕괴를 할 때 이렇게 무한히 안정한 것보다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큰 거는 보통은 베타 방사에서 안정한 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가 너무 작은 거는 보통은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을 해서 하면서 오거나 안 그러면은 알파 방사를 해도 그런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142쪽에 오른쪽 열에 2번 핵 붕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핵 붕괴 소개하고 있고,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비의 비율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주로 베타 방사,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거 값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양전자 방출과 전자 포획이 직접적인데, 양전자 방출이나 전자 포획은 보통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 있죠. 자연 방사성 붕괴에서는 보통 알파 방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방사하는 경우는 그냥 자연 방사성 붕괴고 그게 밑에 적혀 있었어요. 3번 우라늄이 238인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핵종은요. 235 우라늄이 있고 238 우라늄이 있어요. 자연계에는 238 우라늄이 약 99.3%가 있고
우라늄 235가 약 0.7%가 있죠. 우리가 핵발전소용이라든지 핵무기용으로 쓰는 것은 우라늄 235예요. 요거의 농도가 적어도 3%보다는 커야 핵발전소용으로 쓸 수 있고, 요거의 농도보다 3%보다 10배 이상은 커야 그게 핵무기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235의 핵붕괴 계열이나 238의 핵붕괴 계열이나 또는 토륨의 핵붕괴 계열인데, 여기서는 238 우라늄의 핵붕괴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볼까요? 238 핵붕괴가 나타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요,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가게 돼요. 질량수가 206인 납으로 변화가 될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양성자수 2개 감소, 중성자수 2개 감소, 바로 뭡니까? 알파 방사예요. 그래서 알파 방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중성자수 1개 감소하면서 양성자수 1개 증가되죠. 뭐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고온의 전자가 핵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베타 방사죠. 그래서 베타 방사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죠. 그래서 저렇게 일어나서 결국 질량수가 238 우라늄에서 206인 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질량수가 238 우라늄 92번 원소예요. 우라늄이 9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집 표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이 얼마예요? 질량수가 206 납이죠. 몇 번입니까? 82번이죠. 알파 방사 몇 번 할까요? 베타 방사 몇 번 할까요? 그거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나요? 표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Yes! 표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알파 입자는요, 질량수 기호도는 4예요. 양성자수 원자번호 기호도 얼마입니까? 2죠. 베타 입자는 뭡니까? 원자번호 기호도 마이너스 1, 질량 기호도 0. 그렇게 하고서 이거 X번 일어나고 이거 Y번이 나요. 원칙은 뭐냐면은 왼쪽 아래 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야 돼요. 따라서 92는 82 곱하기 얼마입니까? 2X 곱하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Y죠. 이 식이 성립돼야 되고, 왼쪽 위첨자의 합이 양변에 같아야 되죠. 238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6 더하기 4X. 이거는 0이 곱하기 때문에 0. 그러므로 X는 얼마입니까? 8이죠. X 8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해서 알파 방사 8회, 베타 방사 6회가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143쪽을 볼까요? 143쪽에 이 자연 방사선 붕괴에서 우라늄 238이 우라늄 납 206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때 동그라미 1번. 자연 방사선 핵종은요, 결국은 무한히 안정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는 238 우라늄은 206 납으로 됐을 때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고 무한히 안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238 우라늄은 자연 방사성 동연소이기 때문에 알파 방사 또는 베타 방사만 할 수 있어요. 물론 감마 방사는 동시에 수반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종 변화로 따지면 알파 방사, 베타 방사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마 방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메모지셔본 그 석방사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물의 위쪽, 왼쪽 위첨자, 그렇죠? 합하고 여기 생성물의 왼쪽 위첨자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리고 반응물의 왼쪽 아래첨자 합하고 생성물의 왼쪽 아래첨자 합이 같다는 것에서부터 알파 방사 8회, 베타 방사 6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가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뭘 거칩니까? 18종 원소는 라돈을 거치죠. 라돈을 거칠 때 저게 이온일 수도 있고 이온이 아닐 수도 있는데, 18종 원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중성 원자로 됐을 때 자기가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체르노빌 원자 이 발전소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항상 방독면 이렇게 쓰고서 아예 방독면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류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라돈과 같은 18종 원소가 중간에 꼭 생성이 되거든요. 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저런 거 여러분들 흡입해버리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폴로늄으로 바뀌죠? 흡입한 상태에서 이걸 바뀌고 나면 얘는 사람 몸의 뼈라든지 어느 이 부분에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 이 알파 방사, 베타 방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참 지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서 쓰나미 사태가 발생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아직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대부분은 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 B에서 쉽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도 그 기체 중에서 이 18조 원소 라돈이 형성된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18 폴로늄에서 214 폴로늄으로 알파 방사나 베타 방사 한 번만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한 번만에 갈 수 없어요. 계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돼요. 자, 얘가 이쪽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즉 218 폴로늄에서 214 폴로늄으로 바뀌는데 알파 방사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베타 방사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X번, Y번 해보면은요, 알파 방사 몇 번 나와요? 한 번, 베타 방사 두 번 해야 왼쪽 아래첨자의 합과 왼쪽 위첨자의 합이 양변에서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변환되느냐, 이것들이 각각 몇 번씩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위에 있었던 메모지 소박스 있잖아요. 그죠?